자, 5, 6월 정치학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그 자료에 보시면 강의 일정하고 몇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페이지에 보시면 정치학 강의 일정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5, 6월 일정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일단 7주차로 일단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8주차는 자율학습 정리 방학 기간을 일단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8, 9월달 끝나고 우리가 9월달 시작을 하려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8주차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 6월 정치학 강의 목표는 딴 건 없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쪽에 좀 초점을 둘 겁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5, 6월달 강의 때 욕심을 좀 많이 부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용 정리도 좀 많이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좀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을 감안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떤 게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방법으로 일단 5, 6월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단 진행을 할 테니까 충분히 그걸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이제 했던 뭐 이야기인데 정치학은 작년에도 우리가 다뤘던 주제 밖에서 출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내용 자체를 보면 작년에 다뤘던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시문도 좀 그랬던 편이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잘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정치학 강의 진행 방법은 이번에는 이원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 따라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 집 자체가 일단은 작년과하고 재작년께 기출문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빠진 내용들은 전부 다 자료에 일단 다 단원마다 집어넣었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빈칸이 있고 그 다음 밑줄 부분이 두껍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껍게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꼭 여러분들이 이번 5, 6월 달에 마스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시험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비워져 있고, 그 빈칸이 비워진 부분 아니면, A, 뭐 B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서 좀 훈련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각 주에 답이 일단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면에는 여러분 자료하고 다른 자료가 뜰 겁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는 자료가 떠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 자료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를 확인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정답이 무엇인지 틀린 거는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좀 활용을 좀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번 5, 6월은 정리가 끝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료 좀 활용을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분석하고 쟁점 쪽에 이론 강의를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료를 활용해서 복습으로 마무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학 출제 경향을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정치학에서 이번에 이제 한 2년간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국가론, 정치 권력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물어본다면 사실 내용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사회계약론과 막스 베버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될까 그 이야기인데 항상 여러분들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실 때 정치 사상이나 방향적인 측면을 이해하실 때는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바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걸 이제 고민하고 계셔야 되겠고, 이걸 많이 연결하게 되면 이 민주주의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민주주의다. 그러면 이제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 그럼 이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이제 법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면, 바로 이제 보호적 민주주의. 여기에 시작되는 거고, 보호적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국가가 사적 영역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제한적 국가 이렇게 부른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치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이제 연결을 해주는 것들이 바로 베버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합법적 지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사회계약론하고 그다음 베버가 이야기했던 합법적 지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연결해서 그냥 답을 쓰시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웠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기본적으로 그 정치 발전의 과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치 문제는 수준이 괜찮다. 그리고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충분히 뭐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론과 정치 권력론, 민주주의론이 하나로 뭉쳐져서 나왔다 보시면 돼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발전론은 시험에 요즘에 최근에 안 나옵니다. 최근에 거의 안 나오는 분위기고. 근데 어제도 이제 경제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A급하고 B급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은, 당연히 A급은 최상위의 것들이고요. B급은 두 번째 정도 되겠죠. 그런데 B급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2, 3년 주기를 타요. 근데 이제 B급을 벗어나는 이제 C급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4년, 그 이상은 이제 달리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C급하고 D급은.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A급하고 B급은 주기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이 부분은 거의 80% 출제가 된다 보시면 되겠고, C급하고 D급 같은 경우에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 꼭 떨어진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어렵게 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에 여기서 실수해서 떨어진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실 이제 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확률은 분명히 떨어진 게 맞아요. 확률 떨어진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출제가 되면 충격이 좀 크다. 왜?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률이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용어하고 용어의 의미는 반드시 꼭 체크해 두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갑자기 출제가 되더라도 뭐 실수를 만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점들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정치 발전의 과제를 보시면 정치 문화, 그 다음에 여론과 언론, 이익 집단,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두 가지가 우리 흔히 말하는 A급, 그렇습니다. 정당. 그래서 A급을 만약 정치학에 꼽는다고 한다면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B급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거기 나와 있는 이익 집단, 민주주의, 그 다음에 국제정치 이 정도가 B급이에요. 그 다음에 B급에 하나만 더 포함시키면 됩니다. 정치사상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C급하고 D급 정도 되는 게 국가론과 정치권력론인데 국가론과 정치권력론은 사실 D급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민주주의와 연결돼서 나오니까 문제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출제는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하고 참고 교재는 나와 있는 대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자료를 정리하실 때 뭐 내용들 확인해 보실 때는 여기 나온 대로 사회과 예비고사 위한 정치학 책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제별 기출문제집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년치 문제가 없습니다. 2년치 문제는 자료로 드릴 테니까 단원마다 체크를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료는 말씀드렸던 대로 복습 자료로 충분히 활용을 좀 해달라.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를 전개를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1부 정치입니다. 그죠? 정치 권력, 정치, 그리고 국가, 정치사상에 대한 이야기. 자, 이 파트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첫 번째가 정치의 개념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 정치의 개념. 자, 여기에서는 딴 게 없죠. 정치의 의미에 관련돼서 두 사람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거기 밑줄을 두껍게 쳐놓은 라즈웰.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얻느냐. 그래서 일종의 현실주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이스턴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턴에 대한 이야기. 정치는 이제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매번 하는 이야기 뿜빠입니다. 그죠? 나눠주는 거. 그런데 이제 A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나눠준다고 할 때, 그냥 이 사람이 B라는 사람이나 C라는 사람과 동일한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눠주더라도 B, C, D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여기에 착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가 B한테 나눠주고 C한테 나눠주고 D한테 나눠줬을 때 A라는 사람이 나눠준 거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불만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도 자체를 혼란스럽게 거부한 일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싸운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정치는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고 정치를 안정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런데 얘들이 배분과 둘러싼 갈등을 벌이면서 사회적 거부를 한다. 그러면 정치 공동체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배분을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 배분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권위적 배분이라는 이야기는 BCD를 복종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배분에 대해서 복종하게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지. BCD를 복종하게끔 만드는데 이 권위, 이게 바로 권위인데 이 권위는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고민했던 게 예전에는 이런 거죠. 군주가 나눠주는 거예요. 군주가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 귀족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과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수들이 토의를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민주주의로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권위적 배분이라는 말이 정치학의 의미에 왜 나왔는지, 그리고 결국 뿜빠이는 권력의 문제라는 거. 자, 이걸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치의 의미에 보면 이스턴에 따르면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동화에 3번 나와 있죠. 정치 권력 관계를 제도화시킨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의 분파의 문제는 결국 권력 관계다. 권력 관계는 무슨 뜻이죠? 복종과 지배와 복종이지. 그래서 그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만든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는 제도를 통해 희소한가치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행위인데, 이때 말하는 제도라고 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바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2018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바로 이야기합시다. 권력이란 일반으로 타인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움직이게 하는 힘. 이게 바로 누구의 표현이냐면 막스 베버가 정의 내렸던 권력이죠. 권력이 없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의 의도로 움직이게 된다. 권력은 합리의 설득을 통해 일어나는 영향력과는 달리 처벌하거나 보상하는 것과 같은 강제나 조작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다. 한편 무엇은 어떤 강연 조작 형태라기보다는 복종에 대한 승인된 의무, 이게 바로 뭡니까? 동의와 지지지. 국민의 동의와 지지. 승인했다고 했잖아. 복종에 대한 승인.
복종에 대한 승인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정치사상에서 보면 사회계약이죠. 홉스가 이야기했던 사회계약론에 따르게 되면 이런 이야기잖아. 어떻게? 내가 당신한테 리바이든에게 복종을 하겠다. 대신 뭘 해주겠다? 나의 생명과 신체를 리바이든이 보호를 해준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복종에 대한 승인의 의무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건 사회계약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당성 혹은 적법성 속에서 행해지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당성 혹은 적법성. 이걸 또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스 베버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지. 그럼 베버가 이야기했던 정당성과 적법성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관습에 의한 정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리스마에 의한 정당성이 있고, 세 번째는 법에 의한 정당성이 있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정당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당성이 발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 그죠? 믿음. 자, 그래서 정당성은 적법성 속에 행해지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다. 그 말입니다. 현대사회로 치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은 권력이다. 자, 현대민주주의 원칙과 권력의 속성을 고려해서 정치를 사회적 가치에 뭡니까? 예, 권위적 배분, 행위. 괄호 안에 공통적 들어가는 이야기는 권위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정치 현상으로 본 분석 정치인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없죠. 나올 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국가현상설, 권력현상설, 집단현상설. 권력현상설은 우리가 방금 봤던 지배와 피지배 관계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 이건 지금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합법적, 정당한 복종이죠.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국가현상설이라고 하는 국가의 활동이 곧 정치인데 이것도 역시 정치를 행정과 정치를 구별 못한다. 이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별로 중요 안 합니다. 권력현상설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보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야? 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정치로 보는 권력현상을 정치로 보게 되면 모든 사회적 활동이 전부 다 정치가 되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영역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회적 영역이 정치가 되어버린다. 집단현상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생태적 관점이죠. 그 생태적 관점인데 바로 여기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주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환경과 주체가 어디에 서로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집단현상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정치의 주체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집단을 주체로 하는 것은 바로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다운주의죠. 다운주의적 관점. 집단이 주체다. 자, 이 입장에 따르면 권력관계 형성하고 지배와 조정 등 같은 집단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정치행위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뭐 별로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정치체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이 정치체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생태적 관점, 바로 환경 주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건 딴 게 아니고 바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이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 개념을 대신했다는 이야기지. 정치체계. 그럼 왜 국가 개념을 대체를 했을까? 그 이야기예요. 국가 개념을 대체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인트 하나만 짚어두시면 상관이 없다. 자, 그런데 집단현상설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은 뭐냐면 국가를 정치의 주체에서 빼버리고 나서 집단으로 다 환원시켜버리면 국가와 집단 사이에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네.
그러면 집단 현상설 가지고 정치를 분석하면 좋은 점 뭐예요? 집단들이 정치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주고받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잖아. 정치적 환경에서 일단 정치적 환경은 뭘까?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환경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입, 그 다음에 전환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환류,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체계적인 모습입니다. 환경적 관점이지, 생태적 관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투입과 전환, 산출, 이것들을 주고받는 관계. 투입에는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익집단, 그 다음에 정당.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도 당연히 뭐 포함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부 영역이지. 그 정부 영역에서는 바로 의회, 그 다음에 행정부, 그 다음에 이제 법원, 이렇게 되겠죠. 산출되는 건 당연히 의회에서는 이제 법률이 주로 나올 것이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 정책이라고 나온다. 법원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죠? 예, 재판이라고 하는 결과 판결이죠. 이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체계는 옛날에 이제 많이 물어봤던 문제는 이거예요. 행정고시나 이제 외무고시에서 주로 물어봤던 스타일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투입 기제가 민주주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지. 정당인데 여기서 이제 정당들이 활동들을 할 거잖아요, 그죠? 활동들 하는데 요 지금 결과가 나타날 때 과연 정당이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여기에 따라 이게 전개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개되는 방식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권자들이 선거라고 하는 제도를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에 따라서 선거 방식이 다르죠. 민주적인 제도에서 선거를 하지만 비민주적인 제도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명, 호선 이런 방식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고,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주체들을 한꺼번에 이제 담아내서 다 설명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가 일단은 현대에서 제일 뭐 설명하기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투입, 전환, 산출, 환류.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시험에서는 투입과 전환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 여기 4번에 보시면 집단현상과 관련된 권력론은 로버트 다할의 다원 권력론이고, 민주주의 유형은 바로 이제 로버트 다할이 이야기했던 다원주의. 이 두 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권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시험에서도 계속 이런 관점으로 출제가 됐었다. 이거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관점들은 전부 다 다원주의나 다원국가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다원국가론을. 자, 그래서 이익대표 체계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기도 하고, 집단현상설이 많은 현대 정치학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정치학적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단현상설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건 뭐죠? 정치는 누가 한다? 집단이 한다. 다양한 집단들이 한다. 정치는 다양한 집단들이 한다. 이걸 먼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본질. 정치의 본질은 결론만 이야기하면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국제정치 파트에 가서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상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행위, 이걸 정치로 보는 관점이고, 현실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 현실주의 관점은 뭐예요? 이상사회 건설이 아니라
생존하는 거, 살아남는 거, 내가 많은 권력을 가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한 가치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투쟁이죠, 이거는. 희소한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투쟁,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희소한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과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 투쟁으로 이해한 거, 이런 관점이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인 관점이 됐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라즈웰 이스턴, 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주의, 이상주의. 예, 요 두 개. 이거는 국제정치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거의, 이건 뭐 출제하기 좀 만만치 않아서. 그럼 현실 정치는 어떻게 되죠? 자,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디베르제, 이걸 중심으로 하고, 디베르제가 이야기했던 현실 정치는 두 가지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충분하다. 예.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이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론 이야기합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지?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건데 권력 관계다. 지배와 복종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이다. 그 다음에 정치의 주체는 누구였다? 집단이었다. 이 두 개가 앞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 권력관계, 주체는 집단. 자, 이걸 이제,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해서 정리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표현이에요. 정치는 권력관계다. 그 다음에 주체는 집단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내용들은 이제 정치사상인데, 이 정치사상, 고대의 정치사상은 지금 시험에 안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출제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출제가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출제가 되고 있는 건 아테네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특징, 요것만 정확하게 이제 출제가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치사상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배경은 바로 중우정이라는 이 개념 때문입니다. 중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우정의 의미를 꼭 알아두셔야 된다. 중우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민주주의 특징.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제 전문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뭘 뽑는다고? 평범한 사람들이 대표를 한다. 이게 불만스러운 거예요. 이 추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계속 시험에서 물어봤던 주제. 그러면 이제 그리스 정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 첫 번째, 아테네는 일단 엉망진창이다. 그럼 아테네가 왜 엉망진창이냐? 아테네의 문제. 이 원인은 어디서 있는 거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너무 무식해. 이걸 뭐라 부르죠? 중우정. 어리석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어리석은 애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는 놈들을 봤더니 전문가가 아니야. 지혜가 없어. 이해됐나요? 얘들 보니까 지혜가 없어. 전문가가 없어. 왜 지혜가 없는가 봤더니 제도적인 문제점이야. 그 제도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추첨으로 대표를 뽑거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이걸 이제 했는데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법치, 그 다음에 혼합정.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마땅히 뭐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의 문제점, 원인 이쪽에 집중하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네, 복잡한 건 하나도 없다. 자, 그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플라톤의 정치사상. 플라톤은 뭘 강조를 하게 되냐면 방금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연계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성적이다. 이성이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일단 정치는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지혜로운 자, 이성, 이 친구 해야 됩니다. 그 친구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철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인이 정치를 하게 되면 좋다. 그러면 이제 철인은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철인이 정치를 한다는 말은 철인이 뭘 한다는 이야기야? 분배, 배분. 철인이 배분한다는 이야기지. 철인 정치는. 그럼 철인이 어떻게 배분하는데? 그랬더니 철인은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할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부여할 건데? 했더니 정치하는 놈, 그 다음에 군인 해야 될 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사 지어야 될 놈. 이 세 놈들한테 각자 역할을 준다는 거지.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시민 덕성은 당연히 지혜, 용기, 절제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적 그룹에게 나눠준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가 등장합니다. 그죠?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는 뭐냐라고 했더니 법률에 의한 정치, 혼합국가. 이 두 가지 핵심이에요. 자, 이 아이디어가 지금 또 연결되는 겁니다. 바로 법치주의. 그죠? 혼합정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죠? 대의제 민주주의. 아시겠나요? 법치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사회경영론자들, 그 다음에 제한적 민주주의자들, 이 사람들과 연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법률은 자의보다 우월하다. 법률은 자의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예를 들면, 배보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 합법적 지배는 이거죠. 법률과 관계된 거죠. 이건 합법적 지배예요. 그런데 자의적 지배는 뭐야? 카리스마적 지배지. 카리스마적 지배는 자의잖아.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지배는 자의이기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 다음에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률은 객관적이죠. 그 다음에 안정적이죠. 이 아이디어가 나중에 후대에 쭉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체제에서 혼합국가. 혼합국가의 내용은 페르시아적 군주제적 원리와 아테네 민주적 원리를 조화시켰다. 그래서 군주정과 아테네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군주와 군주제, 절대 군주제,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다르죠. 이 군주제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대표가 한 명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의 군주제의 의미는 대표가 한 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군주제는 어떤 표현이냐면 전제 군주제예요. 모든 권력을 군주가 가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구별해달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한번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이성국가를 강조했다. 개인보다는 전체 우선의 정치사상이다. 바로 뭐냐? 사회 유기체. 사회를 유기체로 봤다. 그 이야기고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이한 게 뭐냐면 정의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플라톤과 다른 어떤 정의를 제시했다는 거. 일단은 이게 이제 핵심이고, 그런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정의만이 정의는 아니에요. 평등이 아닌데 우리 교과서가 이제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만 계속 소개를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윤리 교과서 있는데 보시면 다양한 사람들이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 정의까지도 우리는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안 보잖아요. 예. 일단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일반적 정의, 일반 의미로 정의라고 하는 게 있고, 일반적 의미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정을 이야기하는 특수적 정의. 이건 공정의 실현이거든요. 이거는 뭐냐? 평등 원칙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평등 원칙이죠. 공정하게 실현한다. 그러면 이제 평등하게 나눠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평균 정의와 비례 정의.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법 시간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에 정치에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자, 그래서 아이두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적 입헌국가 그 이야기하고 일반적 이익, 법치, 자발적 인민정부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정체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죠? 혼합정. 근데 이 혼합정체의 기본적인 사상적 베이스는 뭐였지? 혼합정체 사상적 베이스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공화주의. 이거는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기초 확인 한번 봅시다. 기초 문제. 민주화의 과정에 독재자가 사라지면 대중지배의 시대가 등장합니다. 대중지배의 시대. 자, 대중민주주의죠. 대중의 지배는 점차 선동적으로 변해간다. 포퓰리즘의 지배적인 정치적 현상이 되면 자, 대중민주주의는 어디로 빠진다고? 중우정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중우정의 형태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는 무정부 상태가 된다. 아이두테에서 민주주의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뭘 제시한다고요? 혼합 입헌 국가를 제시했다. 혼합정이죠. 혼합 입헌 국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만들어졌던 제일 중요한 생각은 정치는 민주주의적으로,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는 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으로. 아시겠나요?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그 다음에 통치는 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갑니다. 이 중간에는 거의 정치사상이 발전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학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때도 신학이 자리 잡아서 거의 발전을 못하고요. 시험에 나왔던 유일한 것은 이거죠. 아퀴나스 이성을 강조했고 자연법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자연법 사상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너도 계몽이 되면 이성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너도 계몽이 되면.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이건 결국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근대 정치 사상으로 연결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근대 정치 사상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